전 재산을 주고도 그거 헤어질 수 없다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에 애착이 생기면 그 동물적인 인간의 그 속성이 그렇게 되어지는 미생물 간의 교류가 원해서 채널이 있는가 봐요. 옆에서 보기에 절로 고개가 저어질 정도로 상대에게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환자가 있다. 이런 경우에 때로는 환자 자신도 도가지를 쓰는 것을 안다. 그래서 자책하고 이제 그만할래. 이번엔 진짜로 헤어질 거야 라고 맹세도 한다. 하지만 상대가 조금만 애정을 보여도 혹은 잠깐 스쳐나가는 상대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결심은 속수무책으로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 예속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를 정도다. 이들은 10년 전부터 부부관계 횟수가 줄었고 아내는 걱정은 성생활이 아니었다. 어느 날 말싸움하다가 아내가 자기도 모르는 바람에 나냐고 묻자 말티는 버럭 화를 내며 평소답지 않게 심한 말을 퍼붓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더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라고 아내를 모욕한 것이다. 나중에 남편은 아내에게 사과하면서 절대 바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의 대기 시간은 빨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주 귀가가 더 늦었기에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남편 뉴욕 출장 일정이 잡히자 아내는 나도 따라갈까 하고 슬쩍이 물었다. 대체 남편은 그건 어디에 쓴 것일까 등등 의심해. 그리고 남편이 그들의 집을 나가버린 것은 아내는 어이가 없었다. 남편이 저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체격 경량 자리에 오른 성공한 직장인, 평생 수많은 문제를 거침없이 해결해온 자신만한 남자가 부하 직원들과 지인들이 어려울 때마다 조언을 구하던 현명한 상사이자 친구의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아내가 조금 전에 목격한 남편은 참으로 한심한 남자였다. 어른답게 대화할 줄 모르는 남자, 야단 맞은 아이처럼 주눅이 들어서 내 빼기 바쁜 한심한 남자. 며칠 동안 남편은 소식이 없었다. 남편이 회사에 전화했더니 며칠 휴가를 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말을 들으니 불안감이 커졌다. 그날의 행동으로 미뤄볼 때 남편은 자살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정도로 절망적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우편함에서 남편의 편지를 발견했을 때는 절로 한숨이 나오며 안도가 밀려들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다행이었지만 편지의 내용은 아내를 더 깊은 절망의 고름으로 몰아넣었다. 남편은 편지에서 2년 전 출장을 갔다가 남미에서 온 어떤 남자를 만났고 그에 홀딱 빠져나라고 고백했다. 그 남자가 몇 살인지 적어놓지 않았지만 내용으로 미뤄보건대 20대 중반인 듯했다. 그러니까 남편보다 무려 30살이나 젊다는 소리였다. 남편은 그를 스위스로 불러왔고 물심양면으로 정착을 도왔다. 그리고 지금은 그와 같이 살 집을 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또 아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혼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의무를 다하느라 경제적으로 상당한 빚을 졌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돈을 줄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아내는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남편이 오랫동안 바람을 피운 것도 기가 막히는데 그 대상이 남자라니. 게다가 남자는 그 남자 때문에 엄청난 빚을 졌다. 남편이 대출을 늘렸던 이유가 밝혀졌다. 남편은 그 남자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었고 아마 지금도 계속 주고 있을 것이다. 남편을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의논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아내의 제안에도 계속 만남을 피했다. 하지만 아내는 설득을 멈추지 않고 결국 남편은 함께 조정가를 만나보자는 아내의 이메일에 마음을 움직였다. 아내가 아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남편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남편은 며칠 사이에서 몇 년은 더 늙어 보였고 표정에 근심과 절망이 한가득하였다. 마르틴이 울면서 조정관에게 털어놓은 상황은 아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성애자 호스트바에 출입하여 많은 돈을 썼다. 바에만 들락거린 것이 아니라 출장길에 그 남자들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이었다. 마르틴은 엄청나게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느라 엄청난 돈을 썼다고 고백했다. 남자친구와 관련해서는 그가 몇 주 전에 집에 일이 생겨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남자친구는 떠나면서 금방 스위스로 돌아올 것이고 그때는 꼭 그와 같이 살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매주 이메일을 보내서 계속 돈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스위스로 돌아올 비행기 표를 끊겠다며 돈을 요구했다가 빚을
바로 갚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으니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심장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또 뇌물로 해서 또 경찰 체포돼서 당신 설마 그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지? 제발 정신 좀 차려. 더는 참고 들어주길 힘들어서 아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거 다 사기야. 당신 설마 그 돈 보낼 거 아니지?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기가 막혔다. 마르틴은 자기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래도 돈을 붙일 겁니다. 그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거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건 반드시 그를 돌아오게 할 겁니다. 그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마르틴이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공개하자 낱낱이 드러났다. 계좌마다 마이너스였고 빚이 어마어마했다. 그러니까 마르틴은 그동안 남자친구가 요구한 금액을 고분고분 송금했을 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호스트들과 남자친구에게 엄청난 돈을 썼던 것이다. 그래서 고액의 연봉에 또 파산 직전이었고 게다가 직장에서의 입지도 위태로웠다. 마르틴은 지난 몇 달 동안에 일을 소홀히 했던 탓에 벌써 2번이나 이사회의 경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에게 사정을 눈치챈 대표이사도 청구했고 아내도 절절히 부탁했지만 마르틴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아직 수습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주술로 보자는 그들의 조언을 단박에 거절했다. 자신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서 나는 환자가 아니야. 사랑에 빠진 거라고. 그리고 이 사랑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아마 독자가 말도 안 되는 사연이라고 말할 것이다. 마르틴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지성이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관계에 그 정도로 깊게 빠질 수 있으며 그토록 타락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식의 의존 관계에 빠지는 상황에 따라서는 완전히 망가지기도 하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보통은 아주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을 빼면은 그런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 의존관계에 빠진 사람이 엄청난 수치심 탓에 어떻게든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사랑에 빠져서 인생을 망친 의존관계의 대표적인 사례는 영화나 책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볼프강의 괴테,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 역시 불행으로 막을 내린 이런 식의 의존관계의 범죄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윌리엄 서머싯 몸의 자전적인 소설 인간의 권리에서 역시 이와 비슷하게 불행으로 끝을 맺는 의존관계를 담아내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의 경계가 모여지고 심할 경우에 두 사람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공생관계다. 관계를 맺은 두 사람은 자신을 독자적인 인간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와 내가 일체가 되어서 우리로 녹아든다고 느낀다. 이런 엄청난 정도의 친밀도가 상황에 따라서는 일시적인 행복을 주기도 하고 두 사람은 하나가 된 그 상황을 즐기고 음미한다. 누구나 서로에게 다가가서 하나가 된 듯한 친밀함을 느끼는 순간에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나 의존적인 성격 장애 환자의 문제점은 그 상태가 짧은 순간에 황홀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통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흡족한 마음을 느끼며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만 의존성이 강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마르틴의 사연을 매우 상세하게 소개한 이유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지성인에서 절대 그런 함정에 빠질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이런 의존관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르틴의 경우에 두 가지 계기가 있었다. 첫째, 그는 동성애적인 지향을 오랫동안 억눌렀기에 성적 지향을 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자꾸만 거세졌다. 둘째로 그 결과 아내에게서 자꾸만 거리감을 느끼고 멀어졌다. 아마 인생의 시기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50대 중반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성공한 중년 남성이지만 본인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삶에 의미가 없고 만족스럽지 않다는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이런 위기가 마르틴을 뒤흔들자 지금껏 잠재되어 있던 그의 관계 의존성이 발현되었고 그 역시 많은 의존성 성격장애 환자가 그러하듯이 건강한 마음을 채워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다녔다. 이성애자 남성이었다면 여성에게서 맹목적인 사람과 공생관계를 찾았을 것이다. 마르틴의 경우에 지금껏 동성애적인 지향을 억눌러왔기에 자신 같은 성적 지향을 지닌 남성을 찾아다녔다. 이 남성의 나이도 분명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자신보다 훨씬 어린 남성의 들의 젊음이 그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젊은 남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도 다시 젊어져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젖었을 것이다. 젊은 호스트들하고만 관계를 가질 때는 그래도 아직 상황은 통제할 수 있었다. 물론 그 시기에도 엄청난 돈을 그에게 퍼부었겠지만 그나마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는 있었다. 아마 호스트들 쪽에서 먼저 일정 정도의 선을 지켰을 것이다.
마르틴과의 관계가 거리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르틴 역시 항상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통해서 충분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물론 그 시기에도 그는 심각하게 호스트들에게 의존했지만 자신을 돈을 지불하고 상황을 주도하는 강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남미 출신의 그 젊은 남자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 관계는 처음부터 거리가 아니었다. 저것도 마르틴에는 두 사람이 뜨겁게 마음을 나눈 애정관계. 젊은 남자는 이런 마르틴의 착각을 부추겼을 것이고 결국 마르틴은 마지막 남은 방어 기제마저 내던지고 말았다. 아마도 마르틴의 남자친구는 순전히 계산적으로 그에게 접근했을 테지만 마르틴은 관계의 정성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 공생관계로 빠져들고 말았다. 결과로 애써 지켜온 마지막 담이 허물어지고 말았다. 이제 그는 돈을 내는 고객이라는 강자가 아니라 남자친구의 애정을 애걸복걸 구걸하는 나약한 남자였다. 그렇게 그는 자천 통제력을 잃고 속임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남자친구에게 보낼 각오가 된 완벽한 의존의 지점에 이르고야 말았다. 이혼 조정 자리에서 그가 던진 말은 덫에 걸린 지승처럼 도저히 변할 길이 없는 그의 예속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무기력과 권력 과시의 혼합이 바로 그런 것이다. 무기력. 반드시 자존감을 잃고 엄청난 수치심에 시달려온 것은 이런 예속 관계가 낳은 치명적인 결과다. 스트레스. 마르틴의 사연을 읽으면서도 당신은 아마도 어떻게 그가 긴 세월 동안에 무탈하게 살 수 있었는지 의아해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가 그 젊은 시절부터 있을 자존감 결핍을 성공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표면적 성공이 기존의 자존감 결핍을 완전히 채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공을 통해서 자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무가치한 사람은 아니라고 끊임없이 되뇌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의존성은 자기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당사자의 자존감을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마르틴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는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자신이 남자친구에게 얼마나 매달리고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자존감이 무너졌다. 여기에 수치심과 또 아내와 자녀들과 상사에게 느끼는 죄책감이 더해진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지금껏 그의 자존감을 지탱해 주던 중요한 원천, 사회적인 지위를 자신의 행동으로 허물어뜨렸다. 예속 관계가 얼마나 자기 파괴적인지를 이보다 더 열실히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마르틴과 비슷한 상황에 부딪힌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앞서 설명한 위험을 직시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가까운 사람들은 말은 믿어야 한다.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혹은 치료받아야 한다고 충고한다면 그 충고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힘들겠지만 자신을 중독에 빠진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중독에 빠진 사람은 의지만으로는 절대 중독에서 헤어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구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다. 당신이 예속 관계에 빠진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라면 무슨 수를 쓰든 또 최대한 빨리 그를 설득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해야 한다.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아무리 굳세더라도 의지만으로는 절대 그 관계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공생관계는 그 소용돌이가 너무나 강렬해서 혼자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다. 예속관계의 상대가 환자를 의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곁에 묶어두려 애쓴다면 문제는 더 힘들어진다. 마르틴처럼 예속관계에 빠진 당사자는 아마도 그렇게 말할 것이다. 난 환자가 아니야. 사랑에 빠진 거라고. 그리고 이 사랑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하지만 뼈아프더라도 이럴 때는 가족이나 친구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면서도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그 사람과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야 한다. 집착 곁에 생긴 그 사람이 선물이나 경제적인 지원이 없어도 곁에 나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환자에게 제안하자. 그러니까 그 영원한 사랑이 과연 진짜인지를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것이다. 확인해 보자. 답답하고 무력감이 물려올 것이다. 실제로 주보호자가 확실히 선을 그은 후에야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환자들이 적지가 않다. 자신의 행동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파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에게 유익한 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당신이 아무리 냉철하게 등을 돌려도 환자는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를 위험을 인식하고 환자가 바뀌지 않더라도 결과를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한다 정도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렇군요. 요점 정리하면 환자의 여정성은 예속관계 서준으로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관계는 대부분 일방적이다. 의존적인 사람은 또 물질적인 엄청난 손해, 의존관계는 대부분 오랜 시간에 욕망을 의호했기 때문에 억눌렸던 욕망이 의존할 대상을 만나서 격렬하게 터져나온 것이다. 이런 정리의 의존성은 중독의 성질을 띨 수가 있고 보통 예속관계에 휘말린 사람들은 자신의 의존성이 부끄러워해서 숨기기도 하고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을 때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거나 이렇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의존성 성격 장애 환자라면 심각한 의존관계에 빠져들고 싶지 않다면 사랑이 너무 넘쳐나서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 때 당신이 신처럼 받드는 그 사람을 조심하려는 주변에 경고에 귀를 기울이자. 이미 돈을 많이 주었다면 돈 요구를 한번 거절해보고 기분이 나쁘고 수치심이 들 수도 있지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과 관계에 대해서 털어놓자. 자신이 상대에 예속된 것 같으면 한시바삐 심리치료를 받아보자. 가족이나 친구라면 친구가 어디에 달라졌는지 환자가 의존관계를 털어놓더라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환자가 상대에게 건넨 돈이 많다면 한 번쯤 돈 요구를 거절해 보기도 하고 환자가 당신의 이성적인 조언을 무시하더라도 환자가 실망해서는 안 된다. 무시한다 해도 지치지 말고 계속 조언을 하자. 환자에게 전문가를 찾아서 그 관계에 대해서 논의해보라고 얘기해보자.